네, 지금부터 저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별 세션은 이 균형발전 지역 조정률 코로나19 관련 국제적 경우 및 정책과제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균형발전 정책 방안의 자문위원회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문위원 중에 한 명이고요.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2018년도에 한국정책회장을 맡아서 국가 비전 회의, 그다음에 정책 박람회에 참여했었고, 작년에도 또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부터 회의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연 3년간 제가 조금 연이어서 참여를 하게 됐고, 뭔가 좀 기여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일종의 자문위원단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좀 계속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다 참석하시지 못하시지만 많은 회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단장님 다 와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한번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모든 걸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이런 모임이 3년이 연속이 되고, 계속해서 또 회장이 끝나더라도 또 참석하시고 이러면서 일종의 아카데믹 공동체, 집단지성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될 것이고, 또 인스티튜셔널 메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관의 어떤 기억이 남게 되고, 그럼 그게 레가시, 유산이 되고, 그럼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또 충실한 그러한 정책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행위원장을 맡으신 임승민 교수님하고 자문위원들, 주요 참석하신 회장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장님과 단장님 모시고 모든 얘기를, 그게 리서치 어젠다가 됐건 정책 제안이 됐건 아니면 정책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건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누는 자리를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 위원장님 지금도 우리 총장님 만나고 오시고 잠시 후에 그 시상식에도 가셔야 되는데, 식사만 하고 사실 이 자리에 안 오실 수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꼭 오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인스티튜셔널 메모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에 위원장님 꼭 오셔야 된다. 이게 올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와주셨고 단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세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패널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른쪽에 거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만 균형발전위원회 김사일 위원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냥 순서대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임승민 균형발전 정책방안의 집행위원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왼쪽에는 최재현 대한지리학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순서대로입니다. 오른쪽에 배세영 건양대학교 교수님이시고 한국경제학회 추천기구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덕호 대구대학교 한국지역개발 회장님께서 오른쪽에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의영 인산대학교 적경지역 혁신 프로그램 회장님. 네, 끝으로 last but not the least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저희가 이 세션에서 추가하는 목적이랄까 의의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순서는 이렇게 할까 합니다. 특정 발제자가 있는 건 아니고 라운드 테이블 형식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기조발제도 그렇고 많이 우리가 압니다만, 그래도 좀 더 그걸 저희에게 이렇게 비전과 계획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들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행위원장님, 그다음에 단장님도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사이에 양해 우선 부탁드리니까 먼저 위원장님 가셔야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 김시열 위원장님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또 회장님들 또 젊은 박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가균형 별전이라고 하는 화두를 집단 지성으로 풀어내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K-뉴딜의 그 본령에 즉 균형 뉴딜을 집어넣게 된 것은 국민들의 물론 바람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아마 집단 지성의 힘을 가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또 노고가 함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빌려주시는 많은 그 지식 총량들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쓰고 또 그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같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또 부족한 대로 열심히 함께 이렇게 길을 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세계에서 정책화하고 또 그렇게 쓰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 지구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또 좀 다른 방식의 그 비대면 이런 학술 대회를 가지신 걸 보고 참 안도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들에 대한 토론들 또 제안들 아젠다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또 세계에서 정책하는 데 쓰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희들도 한 몫을 여러분들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서 주신 여러 노고들을 제가 말씀으로 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 나라가 가고 여러분의 힘으로 이 조국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학술 대회가 이 정책 박람회가 좀 더 확장이 되고 또 유용하게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길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기조 발전과는 다른 저희에게 바라는 또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순서대로 아마 최재현 우리 지휘학회장님이 여기 순서 제일 위에 계신데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리서치 아이디어, 정책 박람회 주는 여러 가지 지혜 말씀, 그 다음에 아마 패널이 지휘학회에서 혹은 또 관련된 학회에서 조직한 패널 세션이 많을 텐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 이런 거에 바탕을 두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5분, 10분 정도 너무 처음에 다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한지리학회를 대표해서 나온 건국대학교 최재근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저희 대한지리학회에서 지역 회복력과 관계된 특별 세션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몇 가지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학제적인 연구 주제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주로 다뤘던 내용은 팬데믹과 관계되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대응을 해서 지역이 상당히 많은 어려운 경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상태 또는 지속 가능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회복력, 레실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을 위주로 저희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경제 위기에 대응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결국은 회복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연구 아젠다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회복력과 관계된 지표는 결국 지역이 가지는 장점, 경쟁력의 지표하고도 일맥상통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차이점은 회복력의 지표는 좀 더 내생적이고 지역 자체의 자생적일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례 연구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는 다양한 산업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또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산업 구조의 다각화 그리고 고도화 전략을 지역 맞춤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고 주민 주도형의 여러 소규모 사업들이 가장 기반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지원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시각을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사례 연구로 남해안 조선산업이 위치했던 지역이 2008년에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회복의 과정들을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통영의 신화조선 같은 것이 하나의 사례로 제시가 됐습니다만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침체 이후에 비록 사업체 수와 이런 면에서는 회복의 징조가 보여도 고용의 원래 고용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산업이 가지는 전후방 연계성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손실이 이루어진 지역의 고용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의 분명한 타겟 같은 것들이 또한 잘 정조준되어야 된다. 그리고 관광과 사업자 서비스 이런 부분도 경쟁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 패널뿐 아니라 대한지뢰학회 공간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국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주제들을 제가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국토 공간을 바라볼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대립구도와 이분법적 사고를 투영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점을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잘못된 정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볼륨은 대출액이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이렇지만은 수도권 안을 들여다놓고 보면 또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국토공간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행복권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공간이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국토공간입니다. 그래서 획일화된 어떤 성격을 우리 국토공간에 부여하기보다는 다양성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국토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배제된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간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이 누적된 곳이 바로 공간인 것이고요. 이런 경험이 누적된 공간은 우리가 장소라는 말로 저희 지리학자들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장소의 고유성은 이 땅에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이 수만 년의 기간 동안이 어떻게 생각하면 누적되어 있는 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토 공간을 다룰 때 우리가 수도권, 비수도권 또는 광역지자체 또 특정한 시군 이렇게 경계면을 구분해서 나올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초점을 두고 바라다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팬데믹이 유행이 되는 상황에서 국토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 단위가 과연 어떤 공간 단위가 가장 효율적으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단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오늘 앞으로 정책 과제로 연구 주제로 좀 제시드리고 싶은 게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지역 공동체는 아주 소규모적인 단위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성을 갖출 수 있는 공간 단위가 지역 공동체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거의 대부분 다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도시라고 무조건 다 인구 성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이동이 지역의 인구 이동을 거의 대부분 인구의 성장분을 거의 다 사회적 이동에 의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주민들이 안정된 그런 복지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공간 단위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행복생활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전 정부에서 하나의 공간 단위와 같은 이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흥미로워서 찾아보고 유심히 들여다봤지만 어떤 종류의 공간 단위로서의 성격을 규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정부의 이제 초강력권, 광역경제권이라든지 또 기초생활권 이런 개념들을 보면은 이것은 행정 단위에 편제돼 가지고 지역을 구분하는 단위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이건 개념상의 혼란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역 공동체 중심의 회복력을 갖추자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뭐 추구해야 되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와 관계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지역 공동체가 가지는 자생력, 과연 그 자생력이 우리가 회복 지수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안에는 지자체 단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자체와 지자체 간이 어떻게 공유 공간을 구성을 하고 필요한 사회적 기능과 공공기능을 같이 연결시키고 연계하고 이런 관계망 형성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중복된 투자를 강제할 수 있고 상호 상생을 추구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이 지역 공동체가 갖춰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기능은 바로 창조성이 아닌가, 혁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즉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지자체 간의 시군구, 기초 단위 간의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또 이 유기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전 국가적으로 항상 여유자원, 우리가 중복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유자원이 과연 우리가 있는가 하는 부분도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앙자 병상이 부족해서 광역 지자체 간의 병상에 대한 서로 상호 협정을 맺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즉 병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라고 하는 벽을 넘어가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불상사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공유 자원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역 공동체 중심의 플랫폼 속에는 또한 소통이라고 하는 하드를 저희들이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장점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소수의 의견이 너무 묻히기 쉽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IT가 발달을 하고 또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제가 발달을 하면서 저희들이 만약 올바른 플랫폼만 구축한다면 그런 소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기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프레리 지역에 살던 인디언들은 마운즈에 올라가서 관측소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즉 집이라든지 무덤 또 자주 모이는 배합의 장소가 언덕이 있는 마운즈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것은 멀리서 오는 뇌우라든지 이런 기상 변화를 쉽게 관측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팬데믹 시대에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 지리학자들은 나름대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역 정책 그리고 균형 정책은 이제는 더 이상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모든 것이 urban shrinkage라고 표현하는 도시 축소화에 초점을 두고 미래의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축소 도시를 전제로 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지역 정책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남과 달라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통 정책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 정책들을 들여다놓고 보면은 너무나 유사한 정책들이 남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경우에 정말 창조적인 그런 창의적인 정책이 하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 다른 곳에서 다 뺏기기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이 나름대로의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 고유성에 초점을 둔다면 저희들은 바로 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역사, 문화, 그리고 지역에 누적돼서 나타나는 문화유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전통 공간과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이런 걸 보존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지역 공동체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뭐 장소성까지 가는데 조금만 더 보완을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역 공동체의 기본 아이디어 안에는 수요자 맞춤형의 공간 집적형 바로 도시 형태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일어나야겠다. 유연성과 통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의 서비스 지역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원격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생활 거점을 파악을 해서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한 공공 서비스를 재배치하고 인구 과소 지역에 대한 과잉 투자를 경계하면서도 수요 응답형인 여러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이 내생적으로 내발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든 것이 바로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의 디자인을 한다든지 또는 외발적이고 외생적인 자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인구가 유입이 되고 지역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대학 교육과의 어떤 연계, 산업과 대학과의 관계, 또 문화와 지역 관광과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함께 협업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전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시간을 너무 조금 드린 것 같습니다. 지역의 기본적인 연구 대상, 그다음에 그거를 화두로 지역 공동체 중심의 회복력을 잡아서 원칙에 기반한 여러 가지 연구 정책 아이디어를 정리해 주신 거로 여러 가지 생각거리가 이 테이블에 올려 놓아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학자이시죠. 우리 배상 회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연구 아이디어 하셨고요. 우선 우리 임 위원장 먼저 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배세영입니다. 뭐 위원장님들 또 학회 회장님들 또 기획단장님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장을 맡고 있는 배세영 교수입니다. 건양대학에 있고요. 오늘은 제가 한국경제학회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충청도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말이 좀 느려서 그래도 어떻게 한 7분 만에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저희가 오전에 학술 대회를 이제 했는데 거기서 토론된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순천대학교에서 멀리서 오셨어요. 3시간도 넘게 걸려서 오셨는데 조대형 교수님이 우리 국내 경제에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국가 공세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지고 아주 그 심각한 그 사태가 일어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IMF에서 내놓은 것이 지난 1월에 2.2%인데요. 4월에는 이게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6월에는 마이너스 2.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와 지자체도 역대 최대로 277조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시행하겠다. 이것이 그 지역 경제 회생의 충분한 양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고요. 그 후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존도가 심화돼서 여러 가지 그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요. 저희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 고용 정책이나 소득 분배 정책, 세제 정책,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작용을 보완하는 그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발제자는 전데요. 제가 그 대전 춘천 지역 사립대학의 재정 효율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균형 발전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대학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력 인구가 감소되고요. 등록금 인상이 동결된 지가 지금 10몇 년째 똑같은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또 경기 침체,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그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거 뭐 취업도 안 되는데 대학원 가서 뭐해? 이런 그 생각들. 그다음에 또 반값 등록금이라고 2012년 박근혜 정부서부터 시작해 왔는데 이런 것들 또 지금 정부의 굉장히 낮은 그리고 비효율적인 그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뭐 예를 들어서 그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율이요 OECD 국가들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중고에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또 맞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재정 압박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정책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각 대학마다 그 재정의 효율성, 과 건전성, 건전성은 주로 이제 부채 얘기를 하는데요. 또 효과성 이런 것들을 제고함으로써 대학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자 이제 그런 취지였어요. 근데 이제 토론자로 나오신 그 한남대학교 김홍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육세가 걷어진 분이 5.7조 원인데 이것이 이제 지자체 교부금으로 나가서 초중고를 지원하는데 고등교육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한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해주셨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충남대학교의 연영배 교수님께서 그 고용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 대량 실업이나 고용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청년 실업률이요. 지금은 2017년, 18년도치로 해서 아마 10.5% 정도 되는데 체감률은 25.4%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5명 중에 1명은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통계 작성 후에 아주 최악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과 같은 이런 고용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점포는 소멸하고요, 중간 상인도 없어지고요, 뭐 AI나 로봇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인력을 대체하게 되고,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다른 시스템이 다른 이런 그 고용 시스템이 되는데, 그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세계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뭐 3억 개 이상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 일자리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부는 글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잘 돼가고 있고, 일부는 또 조금 보기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고, 뭐 예를 들어서 수동적인 그런 고용보다는 능동적인 창업을 엔커리지 시킨다든가, 또 인간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고숙련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했거든요. 한 10분 된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위대한 경제학자 슈페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기술은, 테크놀로지는 뭐냐? 바로 창조적 파괴다. Creative Destructio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파괴되는 것과 또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지역의 이제 균형적인 발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경제학회의 그 세션에서 발표된 내용을 주시고 요모조모 굉장히 중요한 말씀, 기업들과 중개정연사로부터 사립학교와 교육의 문제와 고용의 문제, 결국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패러다임으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자는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저렇게 1라운드를 저희가 한번 돌고요. 나중에 우리 집행위원장님과 단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2시 50분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말씀해 주실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순서에 따라서 조덕호 우리 한국지역개발학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지역개발학회를 맡고 있는 대구대학교 조덕호입니다. 전 사실이 말주면 딸리고 그래서 저를 잘 소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잘 했다고 했는데 잘 활성화가 안 돼가 홍보사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연구팀에서 개발한 주택연금, 용주연금이 활성화가 안 돼가 이번 주 활성화돼서 궁금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이고요. 제가 학회 입장과 우리 정책 강남의 균형 과정 두 가지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계학술대에 균형 과정에서 지방 소멸 시대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정책 토론에서 항상 유대에서 디지털 유대, 그린 유대과 함께 수능을 없애면 노벨상이 나온다는 교육 유대를 가지고 다뤘습니다. 그러고 얼마 전에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행정수도 이전 구독경제,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국제시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구독경제 같은 것은 우리 경작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관을 좀 설명드리고요. 학교는 그렇게 세 가지 학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다루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지역의 메가시티 개발 개념으로 지금 나가는데 저희 학회나 저희 뭐 입장에서는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분위기를 이야기할 우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메가 농촌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메가 농촌 소멸 시대, 지금 소멸 시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했던 내용들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붙이기를 333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붙였습니다. 333이 뭐가 하면은 지역 333, 지역 3, 부울경 묻고, 대구 경북과 강원 남부를 묻고, 그 다음에 전라남과 충청도 남부를 묻고, 세 개의 지역을 대권역을 묻고요. 그 다음에 산업을 대구 경북으로 중심으로 한 대구 구미공단 중심으로 한 디지털 유지를 묻고요. 그 다음에 광주 전남과 새만금 쪽을 연결하는 그린 유지를 묻고요.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교통섬, 고속철도, 신항만, 그 다음에 신공항을 묶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통융합, 물류융합도 된 그런 세 개의 지역으로 묶어서 333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목으로 저희 학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학회 차원에서 이제 구독 경제를 들고 나왔는데 구독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건 아니고요. 아이디어 토스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장 경제에서 공유 경제를 넘어서 구독 경제로 변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명품을 우리가 식물을 구독하듯이 명품을 돈으로 다 사지 않고 일정 요금을 내고 회비를 내면 이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다면 쓰고 돌려주면 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시킨 것이 구독 푸드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농촌에 있는 수많은 건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관광청에서 공단을 조사하고 있으면 그것을 구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소위 말하는 언택트 시대에 어디든지 원하는 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주택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구독 공장이라는 개념은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제품의 아이템을 있으면 공장도 구독하듯이 해서 언제든지 공장을 쓰고 내가 필요한 아니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수도권 혹은 서울에 몰린 엄청난 부동산 자금을 시방 공단으로 돌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구체적인 장치는 또 시방망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다면 아마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엄청나게 쏟아부은 이 자금이 갈 데가 없어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조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냥 아이디어 토스 하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연구 아이템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균형 발전을 끝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불균형이 일어나나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불균형이 있나.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의 근본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직접 우리 또 시대학회 회장님도 계시고 또 민주학회 회장님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뭐 내용을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아이디어 토스 차원에서 말씀을 여쭈면은 모든 국가 통계에 지오 코드를 구해야 됩니다. 위치 코드를.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분석해서 어느 위치에 정확히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지오 레퍼런스 스태티스틱 어널리시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붙이면 빅데이터 기본법이랄까 국가 통계 지리 기본법이랄까 이렇게 해서 모든 국가 통계 지금 우리나라에는 GIS 데이터도 매우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데이터도 매우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통계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노는 거에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데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또 상품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건 좀 관리하는 문제기도 하고 여기서 한꺼번에 다 논의하는 거 있으면
오늘 이제 중요한 가이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짧은 미천에 겨우 이제 짜내가 내놓습니다. 그래서 국가 빅데이터 기본국을 해야만이 우리가 디지털 요일 시대에 기본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 코로나19 추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거기서 속성 자료가 다 붙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제 여러 학교에서 공동적으로 하고 특히 이제 우리 균발을 위해서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주시면은 저희 뭐 우리 학교에 혼자 해보니까 아무리 목소리를 내봤자 매번 먹히지도 않고 힘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발이 관련 우리 유명 강원 위원장님이 좀 앞장서 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이디어만 토스하면은 지금 이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서울의 수도권에 이 강남에 있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통제하기가 쉽지 않냐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이제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은 가장 돈이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아까 조금 말씀드린 이제 지방 뉴딜 정책 한 공단에다가 돌릴 수 있는 더 쉽게 얘기하면 서울의 집에 투자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좀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원발전위원회나 우리 장훈위원장이나 이런 학회에서 저희 학회 함께 같이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데 아주 귀신이신 것 같아요. 수능을 없애면 노벨상이 나온다. 그다음에 뭐 333도 융합 발전전이라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뭐 지작회장님께서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단장님이나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토스를 해주신 아이디어에 대한 일종의 피드백 이런 것도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혜영 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혜영입니다. 라운드테이블 주제가 연구 아이디어와 정책 과제인데요. 저는 모두 발언으로 우선 큰 틀에서 세 가지 논점을 좀 말씀드리고 세컨 라운드에서 세부적인 말씀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주제인 지역균형, 국가균형발전 연구와 정책의 정책을 둘러싼 이 메가트렌드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또 충분하게 또 장단기 과제를 구분해서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각 세션에 그 정책 발표 자료를 다 수거해서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말씀 다 드릴 수 없고 또 여기 앞에서 몇 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가장 빈도가 높은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이 제일 많았어요. 오늘 같은 이런 정책 방안의 어떤 세션 운영이 3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3년 전에 세션에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빈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쩌고저쩌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발표되는 지역균형 또는 지역개발 이슈에 4차 산업혁명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또 세계 경제가 아울러서 각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과 또 전문가들이 연구해 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가 크게 메가 트렌드의 변화가 5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정책이 구체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거 아니냐. 마지막 5번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이슈가 되겠죠.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경제 활동의 변화라고 하는 게 지역 정책이나 균형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하는 문제겠고 그게 오늘 이제 여러 세션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전히 구조적이면서도 지속되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갈 것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이 일상화되어 있는 장기적 저성장 뉴노멀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이 불연속적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한 메가트렌드의 변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삶의 질, 과거에 이제 경제 성장 자체, 물질적 성장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금 이제는 삶의 질 향상 추구에 따른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우리 정책의 특혜는 들어서 정책의 과제에 그 정책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지역의 회복 탄력성, 또 말씀하신 대학의 문제, 그런 것들이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 건지 개별 연구과제는 아마 많이 다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또는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역시 이 연구, 특히 연구 영역에서 오늘 발표된 논문들도 그렇고 학술지에 저도 이제 미안하지만 학회장을 5번 했고 또 교수연구원을 8개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고 지금 6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여담입니다만 그중에 이제 한 3, 4년 전에 4차 산업혁명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경우가 그것도 말하고 이슈 있을 때 제가 운영하는 포럼이나 연구에서만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총론 강론에서 한 10대 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세션에서 다른 데 가서 들은 거 말고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서 굉장히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라운드테이블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연구 영역에 있어서 개별 과제, 개별 이슈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융합 연구, 특히 이 지역 정책이라고 하는 건 매우 복합적 영역 안에서 접근돼야 돼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분도 한 분은 지리적, 특히 이제 경제지리 쪽에서 많이 하겠습니다만 지리학적 관점에서 또 한 분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좌장이신 분은 또 정치학 또 이제 우리 집행위원장분은 또 행정학 또 저도 역시 경제학입니다. 각 분야에서 세부 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융합 연구와 특히 메타 연구가 아주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융합 연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메타 연구의 필요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정책이라고 하는 건 수십 년 됐고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건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벌써 한 15년 지난 거죠. 참여정부 당시에 처음 제가 이제 산업 클러스터 학회라는 게 그 당시에 서울대지리학과에 이제 박사모 교수와 제가 이제 같이 해서 제가 박사모 교수께서 초대장하고 제가 이제 2대장을 했고 한 4년 부장을 하면서 산업혁신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주제로 산업 클러스터 주제로 연구를 하고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처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처음 수립할 때 관련 부처에서 저한테 그 당시에 이제 복사가 가능했으니까 국가균형발전 또는 클러스터 정책 관련한 지역개발 정책 관련한 논문과 발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복사해서 제공한 것을 20권이 넘는 걸 보내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20권이 넘는 자료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각 학회에서 또 정부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매우 많은 연구 자료를 저도 뭐 정부에서 요청해서 정책 보고서 여러 번 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연구하고 있고 또 환경 변화에 따라 또 각각 연구하고 있지만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누군가는 어느 영역에서는 메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관련되는 지역균형 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되는 세부 시책들이 환경이 변화해 가면서 또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이 시책의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오고 있는데 처음 시책이 수립될 때는 나름 여러 가지 연구 보고 정책 연구도 하고 연구 프로젝트도 주고 또 기타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심하게 시책을 수립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관들도 바뀌어가고 또 그에 자문하는 교수들도 바뀌어가면서 계속 시책이 어떤 형태로든 이런 문제사에도 세부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그 시책이 처음 수립될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또 지역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시책은 변하지 않고 가고 있지 않느냐. 시책의 합목적성, 현상성, 합이론성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 이것이 정책 과제에서도 그렇고 연구에서도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이제는 인데스하게 시책이 좀 더 정책 대상에 부합하도록 정교해지고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도 여전히 후딱딱 만들어서 바로 집행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지향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균형 발전에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랄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산업부에서 하는 지방투자보조금입니다. 이 지방투자보조금 제도가 처음 수립될 때가 이제 역시 참여정부 때인데 국가균형발전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시작이 됐고 그 당시로서는 매우 유용한 정책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여기까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한 예니까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 지방으로 이전하는 인센티브, 리버리티로서 역할을 했고 의미가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산이 줄지 않고 늘어서 계속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세부 내용을 보면 이것이 리버리티로서 가지 않는 기업을 가게 하는 동기로서 요인으로 사용되는가 에대 상당히 해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기업도 많이 가고 지금은 이왕 갈 기업을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 그 내용이 계속 바뀌어가는 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제 갈 기업은 대부분 가고 많이 가지 않으니까 예산을 줄이지는 않고 지방에 있는 기업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에서 신규 투자 또는 증설 투자하는 경우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서 명분도 당연히 만들죠. 그러나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는 다소 한목적이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역에서 중견기업이나 우리랑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신규 투자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시장을 내기 위해서 신규 투자하는 겁니다. 안 하는 기업을 하게 하는 것인지 자기의 시장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신증설 투자를 하는데 리버리티가 아닌 사후적으로 도적으로 이왕 투자하는데 정부 이 인터넷에서 방송을 사용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홈런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조금으로 그냥 받는 건지 참 목적적이고 한 이론적인지 이런 것들도 저도 이제 지금 적경제 혁신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저보고 구성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조건을 걸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적경적 자체 전문가만 해서는 그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고 크게 이제 제가 세 가지를 그 구성의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하나가 일반 경제, 일반 산업, 경제 산업 영역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국토 지역개발, 경제지를 하시는 분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 국토 지역개발 전공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남북교류 경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비율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까 앞 세션에서도 오전 세션에서도 오늘 지적을 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16개 시도간 행정구역 간 16개 시도간 균형 발전으로 지금 거의 이 정책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시도 내에서도 한 도 내에서 광역지자체 내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은 어떤 영역으로 정책에서 가봐하고 있는지 또 이제 저희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만 접경지역, DMZ 접경지역은 수도권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이 기존발전 정책 영역에서 배제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국가기존발전은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적경지역은 계속 납부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책적 관심과 좀 더 세심한 정책 설계 같은 것도 필요하다. 세 가지 일단 모두 발언 삼아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회장님들이 뭐 패널에서 많은 논의가 나왔고 학회에서 논의는 여러 얘기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경험도 많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리가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시간에만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성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스를 올리셨다. 그 다음에 모두 발언이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논의를 위한 여러 논의거리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서 정책, 메가 트렌드 5가지의 변화 이런 걸 고려한 우리가 연구 공유를 해봤느냐. 메타 연구, 융합을 얘기하지만 진짜 전체를 아우르는 메타 연구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봤느냐. 또 정반대로 아주 구체적인 정책에서 세밀하고 정교한 그런 거 떠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걸 아우르는 정말 얘기네요.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할 거리로 그냥 받아들이고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행위원장과 단장님께는 일종의 모든 이제 얘기를 조금 고려하셔서 워낙 준비하신 말씀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좀 얘기를 정리해서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2라운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다시 논의할 수 있고요. 우리 집행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 강화의 집행위원장을 있습니다. 네, 2018년도에 국회의원회부터 해서 제가 3년째 횟수로 3년이고 이제 이런 형태로서는 한 5번째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왜 이런 거 하느냐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이제 이영주 씨께서 얘기하셨던 융합과 메타를 보는 시각, 경제학자들 많으십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거시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미시경제적으로 화폐와 금융과 맨날 돈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 국가나 또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정치적인 질서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대해서 별로 심각한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진짜 철학의 부재란 말이 사회학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진단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진단 중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분야의 어떤 마이크로스코프가 너무 많아졌고, 그다음에 인재 판매에 대한 이해도의 정도가 훨씬 더 이전보다 떨어졌고, 그런 여러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러한 거를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이게 필요하다라고 또 다들 생각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도 맞았고 요즘 진짜 코비드19를 생각해보면 인플루엔자인데 인플루엔자가 이제 원래 이탈리아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준다. 인플루엔자인데 별에서 나쁜 영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자스터는 고대 그리스어로 그게 재난인데 나쁜 별을 디자스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재난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옛날에 고대인들을 가장 무서웠던 게 천문학적인 변화, 자연의 변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많이들 생각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미 기원전 3세기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천문학자이면서 뭐 철학적인 이런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를 계산했습니다. 4만 킬로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시엔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800킬로를 그건 직접 재겠죠. 그 다음에 나무의 그림자를 가지고 각도를 7도. 그래서 지구 둥글다는 전자에
360분의 7, 50. 그래서 4만 곱하기 8천 곱하기 50. 그래서 4만큼 계산해요. 그게 같은 그 알렉산데르 도서관장이었던 그 뭐야 프로테마이우스 이 사람이 이 천동설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 천동설을 주장하는 바람에 이 당시 종교학자들이 그 천동설이 아닌 그러니까 지동설을 갔을 때 천동설을 받아들여요. 절대적 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그 지성이 묻혀버린 거죠. 지성이. 그게 갈릴레이가 나타난 시유스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메타 분석이나 인접하는 융합적 사고 방식이 진짜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래서 조덕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나 분명히 어느 학문 분야에서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닌 것 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우리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거기서 그야말로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기울여 3세기 계산했던 것처럼 그런 건 없었을까 하는 걸 저는 이러한 그 장소에서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최재형 교수님 말씀하신 공동체의 중요성 그건 사실 우리 행정학 제가 하는 시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공동체의 자본 조덕 교수님이 하신 공유제적 가치 그런 거라든가 또는 그 배승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혁신의 문제 이런 거는 다도 공통 주제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통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가져가는 수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런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고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후속 작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후속 작업까지 이렇게 좀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장님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입니다. 균형발전 박람회가 시작이 된 게 2004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 국내에 17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정책 박람회가 이제 3회째를 좀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책 박람회가 사실은 균형발전 박람회의 한 이제 파트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하다 보면 균형발전 박람회를 자체를 준비하는 것보다 정책 박람회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사실은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좀 희석이 된달까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 정책 박람회에서 나오는 정책 아이디어들은 이제 계속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균형발전 박람회 균형위에 지금 연구 용역 예산이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계속 집행을 하면서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좀 정말로 정책에 좀 필요한 거, 정말로 꼭 해야 될 이런 연구를 좀 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막상 주제를 선정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항상 좀 분절적이고 좀 파편적인 그런 연구가 좀 되어왔다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이제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가 무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 다른 분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 분야야말로 여러 가지 파트가
융합적으로 또 예타적으로 이 연구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이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또 어떤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은 이제 아카데믹 공동체로서의 어떤 좀 해결책을 좀 반드시 찾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행정을 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 자체가 약간 뇌가 없는, 뇌가 부족한 그런 행정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너무 조급하게 빨리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저도 이제 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을 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 또 중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한 대책 이런 것을 좀 만들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그런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정책 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40개가 넘는 학회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어떤 제안을 해주시는 그런 어떤 이제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균형 발전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발전, 또 국가의 발전과 좀 연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보다 심각한 고민이 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것은 이제 한 해 두 해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좀 더 필요하면 분야도 좀 더 확대를 하고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해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지성을 더 이렇게 질적으로 고도화시키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좀 정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어제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발제를 주셨지만 제가 간략하게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균형발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에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을 해온 것을 이제 나름대로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너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너무 이제 분산적으로 분산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정책을 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역에도 좀 거점을 확실한 거점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최근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은 권역별로 발전 전략을 좀 가져가야겠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주 경직된 그런 어떤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경직된 어떤 권역이라기보다는 좀 유연한 이제 권역별 발전 전략을 가져가서 어떤 생활이나 경제 권역을 좀 대권역권으로 일단 이제 보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예를 들어 그 권역에 해당하는 철도망 같은 교통망을 좀 확충을 해주고 또 초강의 건너 사업이라든가 시도나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지역 균형 유지 사업 그런 것을 좀 해주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크게 봐서 이제 중추도시, 핵심 도시, 중소기업 도시, 그다음에 어떤 농산어촌 이런 정도 한 4단계 정도로 좀 공간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중추도시 같은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도심공합특구라는 것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혁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대신에 이제 이미 이전한 혁신 도시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고도화를 하자.
정주 여건을 최대한 갖춰주자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변인사 이사장님과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국의 농산어촌을 방문을 하면서 지금 이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어떤 골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중간에 이제 말씀 주신 교육 분야, 특히 이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교육과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인들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무엇을 해주면 되겠는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논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인재를 어떻게 이제 양성을 해서 공부를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한 가지 여러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3번째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뭔가 용역을 해서 뭔가 좀 저희들이 이제 그 실무적인 아이디어는 사실은 고갈이 돼 있어요.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공고를 2번 했는데 다 유찰이 됐습니다. 들어오신 분이 없어요. 입찰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내용을 바꿔서 다시 3번째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주신 거 중에 다 이렇게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다시 중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고등교육에 대한 그 지원율이 OECD 절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그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그 정부 재정 지원이 한 10조 정도 될 겁니다. 10조. 그 다음에 초중고가 한 40에서 50조 정도. 그래서 이제 정부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기는 그 고등교육 교부금 그거를 좀 이제 초중고 쪽에서 대학 쪽으로 좀 갈 수 있게 하자 하는 아이디어는 초중고 특히 이제 교육감들이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교육세 5.7조를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도 아마 이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가능할 텐데 실제적으로는 교육감들의 반대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론화 이것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몰린 그 부동산 자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어제 세션에서도 좀 나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 안 마시게 그런 대책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종부세, 재산세 지금 도입을 하고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60년대 이후에 그 중앙집중식의 이제 개발을 해온 60년에 걸친 이게 어떤 적폐랄까, 이게 지금 누적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칼에 여러 가지 이런 방안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결국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가서, 이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중장기적으로 어떤 이 인센티브 구조를, 경제 구조를 구성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한 30분 정도는 남아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단장님께서 어제 우리 김사위원장님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보충해서 균형발전위원회의 여러 가지
될지 목표를 좀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쭉 말씀하신 것도 있었지만 우리 진단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또 커멘트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진동 대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걸 공유한다. 박람회에 대한 의미 이런 건 다 공유하고 또 큰 융합회가 뭐 이런 철학 이런 것도 다 공유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이런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균형 발전의 기본 방향 몇 가지 뭐 지역 거점 대권역별 발전 전략 얘기부터 그다음에 또 좀 더 구체적인 혁신 도시 관련 얘기, 농산업종 유토피아, 교육과 일자리 관련 이런 뭐 용역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 박람회 그 자체의 포맷 이슈를 어떻게 뭐를 다루고 뭐 이틀에 걸쳐서 대학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이 방식 40여 개의 학계가 참여할 때 이 정책 박람회 포맷과 이 조직 방식에 대해서 혹시 뭔가 좀 좋은 어드바이스 주실 게 있으신지 요 얘기가 남은 30분 동안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 외에도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은데 우리 진성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의 그 생각하신 거에 대한 커멘트 플러스 정책 박람회에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어드바이스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시 한번 우리 지학 회장님 여러 원칙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가능하면 아니면 다른 얘기 들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주제가 딱딱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마 제 탓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갑자기 발제를 하라고 하셔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주까지 오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오는데요. 안성에서부터 음성 거쳐가지고 와서 다시 경부에서 중부로 갈아타는 그 길이 저는 의외로 빠를 거라고 지도를 보고 판단을 해서 탔더니 다시는 이 길로 오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대형 덤프 트럭들이 뭐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2차선이라고 차가 휙 지나가니까 뭐 제 차가 흡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참 이 일대에 공장이 많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나들목 근처마다 다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분명히 수도권에 가깝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누리고 이런 부분이 있겠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역 정책을 할 때 너무 강론으로 가도 곤란하지만 귀납적으로 가도 곤란하지만 또 너무 일반론으로 가도 정말 곤란한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굉장히 많은 지역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초강력 개발권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은 그때 최상철 위원장이 계실 때 제가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강력 개발권 기본구 상안을 제가 3개월 만에 방학 동안에 만들어 가지고 당시 동서남해안 개발 추진단을 또 만드셨고 또 법도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법을 뭘 한다고 제가 어쨌든 그 모든 전 과정에 굉장히 깊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참 이거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일단은 지방 정부에 우리 지자체에 내려가 가지고 그때도 이제 당시 공모전 방식으로 들어와서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프라에 대한 사업들이 다 들어왔었고요. 또 초강력 개발권이 뭐냐라는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 담당자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전에 그때 그 공무원 연수원에 전국 지자체의 지역개발 담당관들을 다 이렇게 모으셨더라고요. 또가 그 앞에서 초강력 개발권과
여러 가지 강연도 1박 2일로 제가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뭐 개념 또는 어떤 이론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수님들 솔직한 얘기로 여기 있는 분들만 다 모아가지고 호텔방에다가 한 2주 정도 넣고 균형 발전에 대해서 다른 정부에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개념 한번 만들어봐라 하면 우리 만들어냅니다. 자신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개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국토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실행력이 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강론을 갖다 놓고 세부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그 정책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예로 제가 사실은 원래는 이 지리학 중에 또 도시 경제지리학이 이제 전공인데 우연하게 외도를 좀 했습니다. 2008년에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문을 갖다가 산성도시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아주 얕은 뜻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날 절 보고 세계유산을 만들라고 하는 걸 받아서 박사 논문을 하고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한 5년 정도 작업을 해서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 국제활동도 해야 돼서 유네스코 활동도 하게 됐고 또 이커머스라고 국제기념물 협의회 NGO로 세계유산 중에 문화유산을 심의평가하는 자문기구인데 제가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또 맡아서 3년 정도 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이제 백제를 등재하고 산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할 때는 제가 연구 총책임을 맡아서 등재를 업무를 좀 완화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DMZ를 세계유산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5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고 전제 조건은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이 우선인데 제가 볼 때는 우물 옆에 가서 순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 절차를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차지하고요. 자, 당장 우리가 생각하면 적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현 교수님도 관계가 있으시고 배세현 교수님도 관심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경 지역을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제일 문제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강론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그 적경지역에 대한 구상안을 만드는데 경기도 영역 따로 국토 영역이 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3차년도 사업에서는 두 개를 통합한다고 하지만 제가 초강력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자문 의견을 드렸더니 초강력 사업에 그런 아이디어가 뭔지 구체적으로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국토에 대해서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강론으로 너무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게 되어 있고 또 아이디어를 내는 서울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실행력이 덮고가 돼야 되는 결국 조직과 재원의 문제가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균형 발전 문제 또 지역의 발전 전략 이럴 때 저는 늘 한 마음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어떤 지자체에서 와서 저보고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한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조언을 좀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일반론 플러스 강론의 일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음속에 여전히 답답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교수님들은 어떤 것이니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세 차례 우리 균형이 정책 방향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 방향에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돼야 되고요. 디자인을 할 때 한번 이렇게 교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큰 주제를 다루시는 것보다는 한 해 정도는 정말 어떤 특정 지역에 접경 지역이면 접경 지역에 딱 포커스를 두셔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 한 40개 정도 되는 학술단체에 학제적인 접근을 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다 모아보시고요. 또 한 번은 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국토공간을 어떤 시각에서 철학에서 들여다봐야 되는지 항상 토론을 한번 해보자.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정치학자의 시각에서, 지리학자의 시각에서, 사회학자의 시각에서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유행에 따른 주제보다도 정말 실질적인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어떤 포럼, 명품 포럼 이런 걸로 한번 가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광역권을 하는데 음성 이렇게 쪼는 거 공장에 아주 자동차들이 위험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또 했냐면 야 이거 고속도로 만들지 말고 광역철도 만들어갖고 한 바퀴 물질철도로 삥 돌려도 이거 게임 되겠다. 철도망은 다 깔려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만 위에다가 올린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렇게 문제제한 쪽으로 우리가 한번 움직여보는 것도 어떨까? 한 4회 때부터는 그런 고언을 한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진단장님 이제 발언 중에 이제 새로운 정책, 또 우리 지략 기자님 말씀에 이제 초강력권 말씀하셔서 이제 떠오르는 말인데, 예를 들면 지역 기본발전 정책이 이제 정책 방안에 2014년도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장기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시책으로 이제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별 발전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정책의 이제 이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정책 대상으로서의 지역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계속 바뀐 겁니다. RIS 개념의 지역과 실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R&D 중심의 이 정책 시책은 산업단지라고 하는 지역도 아니고 매우 협소한 초가격이 아니라 초협소한 지역이 산업단지에 수정해졌어요. 그러면 정권이 바로 바뀌니까 지역 개념도 아니고 초협소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혁신 정책을 하시다가 제가 말씀처럼 이 정도 딱 들어서니까 갑자기 광역도 아니고 초광역 5 플러스 2 초광역 호남권 영남권 어쩌고하면서 5 플러스 2로 초광역 시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연구하랴? 지금 말씀처럼 아이디어 내고 연구하고 뭐 이제 병역하고 그러다 보면 1, 2년 지나는 거고 정책 발표해서 집행했는데 2, 3년 지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박근혜 정부는 뭐 했습니까? 초강역 안 하셨습니다. 16개 시도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바뀌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있는 공표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창조경제의 백그라운드를 활용해서 지금 가시고 계시지만 미안하지만 개념이 분명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5년마다 이 산업단지 지역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정책은 3, 4년 만에 완성이 돼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초강역으로 해야 되는 거지. 초강역으로 호남권, 영남권을 2, 3년 만에 정책 수립하고 실제 집행하는 기간 예산도 금년에 수립하면 연말에 내년이나 내려가니까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건 2, 3년에 불과합니다. 2, 3년 만에 초강역 지역 정책은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초강역은 끝났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 16개를 가자. 16개 시도를 창조경제 해야 되는 거지. 16개 시도를 창조경제 혁신센터 가다가 이제는 그거 완성됐으니 이제는 뭐 탑다운을 하다가 이제 바탕으로 지금 16개 시도, 9개 시도에 올라오는 게 각 지역에서 지금 기획하거나 올라오는 게 다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두 가지예요. 인프라 맨날 부닥다같이 방송화 적지 않고 과거 개발연대 방식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각 지역의 지역 발전 정책을 바탕으로 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중앙정부 예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 정책의 이 흐름 속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지금 현 시점에서도 분절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도 여전히 단절 분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또 이제 정권이 여야가 바뀐다는 뜻은 아니고 여야가 바뀌든 아니면 여권 내에서 바뀌든 또 새로운 정책을 해야 되는 거지. 정책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한목적성, 아변성, 한현실성에 대한 흐름이 정권과 무관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금 정책방안에 폼에 관련해서 우리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가 물론 이제 유튜브나 동영상 자료를 나와서 누구라도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도 지금 전체를 아우르는 세션 아닙니까? 이 세션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연구과제, 정책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한 5개, 또는 한 7, 8개의 세부 학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40개 세션, 40개 학회나 관련자들 중에 그 주제의 대표 선수들을 모아서 동시에 이 시간에 동시에 한 세션을 라운드테이블 같이 융합 토론이 가능한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가면 행정학교 배워야지만 어느 학교에 가면 유사한 전공 하시는 분들만 계속 말씀하셨고 그분들 하시는 말씀 오래전부터 들어오신 말씀일 거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정책 하시는 분한테 경제학자가 가서 발언을 해드린다거나 경제학자들 토론하는데 정책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거나 하는 그리고 이 지역학이야말로 복합적이고 학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세션을 몇 개 정도 새로 타픽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가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덕호 부장님 순서가 배세영 행정을 말씀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셨어요. 예, 또한 5분 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교수님도 다 생각이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정책 박람회를 해서 진짜 소중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40개 학회목이나 전체 학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논의되고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이걸 또 나중에 어떻게 실행 반영을 하시는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냥 학술대회가 끝난 건지 또는 이 중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걸러서 또 반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 저희도 지금 그 제목이 균형발전 지역주도형 뉴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아까 학술대회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보니까 교육 분야는 또 빠져 있더래요. 고등교육은 물론이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빠지거나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작은 구멍이 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만 말씀을 잠깐 드리면 등록금 인상하는 거 교수님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다 아시는데 일반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게 가계에 어머니 아버지 부담을 더 주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후유증이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기자재 같은 것들 학교에서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교직원 복지? 이거는 좋은 교수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학생들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취업 같은 그런 전략 애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걸 이어지는데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럼 과연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학의 붕괴는 지역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 회장님. 예. 제가 말을 할 기회가 더 있을 줄 알았으면 좀 말을 아낄 건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성이 게을러서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단장님한테 드리고 싶으니까 다시 말씀하시기를 권력의 발전으로 유연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전 전략이 보면 역시 중추도시, 혁신도시, 농산도시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서로 맺히시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정책 방향을 지금 해보지 않지만 한 여러 번 왔는데 정책 방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과 실제로 연계되는 그 루트가 좀 더 구체화되면 좀 좋겠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나 우리 집행위원장이나 장관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학술 행사의 한 일환으로 될 건지 안 그러면 정책의 연계성이 돼서 좀 할 수 있는 그것이 피드백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여름의 극치를 보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발전의 끝이 과연 어딜까? 소위 말하는 그린 뉴딜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제로 다룰 주제가 그겁니다. 태양을 우리가 만들어서 좀 가져다닐 수 없을까? 그 다음에 광합성 칩을 인공광합성 칩을 만들 수 없을까? 그 두 가지 주제로 기차게 되는 건데 모든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발전의 궁극이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실체적으로 하는 건 뭔가 하고를 같이 한번 융합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아까 그 국가통계기본법이나 기본법이든 우리는 제가 볼 때 이게 균형 발전보다 먼저 돼야 될 아주 강력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아직도 좀 공론화가 덜 되는 것 같아서 사죄의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저희 교육 방학 다시 한번 공론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민 위원장님 또 단장님도 말씀을 이제 추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인 것보다 아무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기울였던 거는 하나는 여기서 나왔던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쟁 내지 문제제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정책당 물론 당연히 비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 담당자들이 좀 일동을 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거는 처음부터 특성을 갖고 된 책자도 만들고 하긴 했는데 이걸 좀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작업. 두 번째로서는 지난 회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조금 선택의 집중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융합적이고 그다음에 메가 스타일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은 좀 포커싱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를 전체적인 관점 속에서 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저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고민이 됐던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찔러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 박람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사실 책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한편 읽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1년 동안 못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용역 결과 나온 것들을 요약을 해서 정말로 엑기스가 된 거를 좀 보고 그걸 좀 반영시키자 하는 것도 사실은 게 생각만큼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저희들이 사실 좀 가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말씀 주신 거 관련해서 초강력 개발군 민원구상 우리 쇼비나님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주신 아닌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지자체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런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다가 사실은 빠꾸를 맞았어요. 기재부에서 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정부의 인식도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았고 종합 사업이라는 게 뭐 산업부에서 하는 방역협력원 사업이 있는데 그걸로 하면 되지 뭐 무슨 별도의 초과형 사업이냐.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데 이제 저희들이 이걸 가져가니까 이거 왜 지역에 무슨 민원성 사업, 특히 뭐 SOC 이런 거 예타 안 된 거 이런 거 왜 가져왔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는 이제 작년보다는 좀 여건이 좋은 게 금년에는 이제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이 이제 나오면서 그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가 이 초강해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좀 초강에 대해서 그 BH와 관계부처,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서 굉장히 지금 인식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이제 이 초강해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한 53건 정도 그래서 규모로는 한 63조 정도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괜찮은 거.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좀 컨설팅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기획비도 좀 지원을 해주고 지금 아마 기재부 예산에 조금 뭐 이렇게 몇백억이라도 반영이 되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높은 단계의 FS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서 뭐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제대로 된 사업을 좀 만들어서 내년도에 바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내후년도 정도에는 사업을 좀 넣어보자 해서 그거는 이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분위기는 이제 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접경 지역은 사실 저도 접경 지역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접경 지역을 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경 지역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딱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정도로 딱 해서 뭘 해줘라 하고 딱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 접경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뭐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면 훨씬 더 좀 실행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다 하는 거고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통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작년에 그 각 시도별로 이제 통계를 이제 시도별로 통계를 구성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각 시도와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 내에 그 행정부 내에 어떤 그 별도의 통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빅데이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조금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더 좀 범위도 확산하고 조금 더 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시군구 통계는 안 나옵니다. 시군구 통계는 잘 안 나오고 시도, 광역시도 정도만 나오는데 그것도 좀 더 그걸 더 세분화하고 또 예를 들어서 GNI 같은 경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하고 해서 조금 그 말씀 주신 그런 방향으로 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시간이 그럼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듣는 건 아니죠. 불가피하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짧게만. 예, 접경 지역 말씀하셔서 이제 정책 접경 지역이 그동안은 이제 관심 지역이 아니었고 또 이제 지자체 기초지자체들에서 관심 가지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포럼을 1년간 운영하고 있고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그 실현 가능한 정책 그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균형발전위원회 구체적인 좀 큰 틀에서 큰 틀이라는 것은 그 총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의 구체적인 적용 가능한 이제 그 과제를 제안을 드렸고 우리 포럼에서
1차 통과했다고 그러니까 2차 컴피티션 한다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한번 살펴보시면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다양하신 내용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아까 언급한 균형발전은 이제 여러 부처들이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적경제건 특히 이제 행안부나 뭐 양국관계 관여하는 데서도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부에서 하는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제도가 매우 파워풀한 제도인데 이 적경제는 과거에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이라는 것이 수도권이 아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15개인가요? 15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 중에 5개, 6개가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으로 특례로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적경제가 가진다 그러면 17개 모두든 아니면 그중에 일부를 제외한 정책의 한목적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예를 들면 지금 6개인가 그런데 5개인가 6개인가 그런데 10개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를 또는 전부를 그 특례 산업화 협의회에서 넣기만 해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저기 멀리 가는 게 편할까요? 지금 이 강남에서 춘천 가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민자 고속도로가 생겨서 그렇다면 중간 어딘가에 가다가 1시간 이내 거리에 자연환경 좋은 곳에 정부가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그곳에 특별한 지역 정책을 안 세워도 그 제도 하나만 특례만 하나 시민들을 넣어줘도 시장이 작동해서 기업들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아까 다양한 학제 간의 지금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박람회가 뭐 다른 게 승리하는 대행이 됐으나 굉장한 유산이죠. 여기서 만족스러운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는 힘들고요. 지금 철학 얘기, 그다음에 어젠다 얘기,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얘기가 이제 맞물려서 나왔는데 제가 재미있는 거는 이제 초광역권 얘기 나오면서 정권마다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어디서 갈래를 우리가 잡아야 되냐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철학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철학과 어떤 큰 목표를 두고 그걸 주제로 둔 정책박람회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한편에서 들고 다음에 뭐 적경지도 나왔지만 아까 뭐 통계 얘기도 나오고 구체적인 전략 얘기도 나오고 아주 구체적인 오히려 주제를 잡은 정책박람회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는 철학이건 세부적인 것이건 나왔을 때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에 반영을 어떻게 실 것이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두 개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철학이 만약 40여 개의 학회가 모여서 진정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토론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면 아마 그걸 함부로 바꾸기가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정책적 반영이 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정책화할 수 있도록 잘 우리가 고민을 해서 최종 라운드에서 뭐라고 그러죠? 선수들이 라운드 테이블 꼭 회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주제가 있으면 그걸 가장 학회에서 가장 잘 연구해서 발표할 수 있는 분들이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그건 구체적인 정책화가 더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식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게 1년, 2년, 3년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좀 무게가 있고 의미 있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와서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학계에서는 많은 구체적인 얘기를 내뱉고 있는데 왜 그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느냐 이런 우리가 비판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장을 잘 활용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끝나면 단장님,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집행위원장님과 함께 좀 더 논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서베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피드백도 받고 앞으로 준비를 잘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것으로서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특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